세속적 인본주의가 학교를 장악하고 또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화론의 6기둥, 진화론이 6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을 하나씩 허물어 가려고 합니다. 왜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자들보다 더 많은가? 2012년 한국갤럽이 창조론 대 진화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45%, 창조론이 32%, 나머지는 아마 대답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조금 많습니다. 한 45%, 한 13%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보다 무신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은 한 20%, 나머지 80%는 무신론자들인데, 무신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진화론을 더 믿겠죠. 창조론은 아무래도 유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보다는 프로테스탄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거짓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다. 오늘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 것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교에서 인본주의 선언문을 교육 이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제가 인본주의 선언문을 소개할 텐데, 교육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선언문대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진화론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교육계 등 각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본주의서는 작성자들이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 때문에, 이들이 교육계를 장악했으니까 결국은 진화론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공식적인 학습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 학교에서 진화론자들이 학교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이 상당히 선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보다 성경을 더 믿는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과학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나중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고, 과학은 현재는 진리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불완전한 과학보다는 성경을 더 신뢰하겠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그렇게 쇠뇌 교육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적 설계론 등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창조 과학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창조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왜 창조가 옳으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창조론이 틀린 이론이 아니다 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불신자들조차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쭉 따져보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더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을 학교에 퍼뜨렸던 인본주의 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선언 1입니다. 1933년과 발표된 것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지속적 진화 과정의 결과로서 생겨났다고 믿는다. 이것이 인본주의 선언문에 나오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속적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또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선언문 두 번째는요,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그때 됐죠. 과학은 인간 종이 자연적 진화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확인한다. 예, 과학이 인간이 자연적 진화의 힘으로 생겨났다. 그것을 과학이 증명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과학은 진화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 선언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진화론과 생태학의 기준들 또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진화론, 생태학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바로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진화론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진화론을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진화론을 왜 믿을까요? 인본주의자들에 있어서 진화는 그저 많은 선택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내가 진화론을 선택하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인본주의 세계관과 융화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진화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창조를 믿게 되면 유실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지적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과학적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과학은 왜 창조를 배제할까? 현대과학은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과학은 적어도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다윈 이후로 현대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배제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지식의 근원으로서 과학을 의존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의 과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이론을 한다. 과학은 관찰되어야 된다. 측정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과학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라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설명도 배제해야 된다. 초자연적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해야 된다는 대과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기원 또한 마찬가지다. 생명의 기원도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현대과학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연은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연구하되 모든 사건에 관해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이끌어내야 된다. 초자연적인 세계는 과학의 연구 영역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만 연구의 영역이고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고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당연히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자연적인 것은 가르치지 말아라. 과학이 지식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명백히 생명의 기원에 대한 초자연적인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증명 못하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진화론은 또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모순이다. 줄리언 헉슬리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대과학은 특별한 창조라든가 신적 인도를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왜 과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를 배척하느냐? 과학이 초자연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초자연을 관찰하거나 잴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해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를 한다. 그렇다면 진화론은요? 과학은 진화론에 대한 판단 또한
제공할 수 없다. 생명의 기원과 같은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들은 과학적 수단의 범주 밖에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도, 관찰될 수도, 실험될 수도, 심지어 거짓으로 증명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창조론을 제외하면 뭐도 제외해야 된다? 진화론도 제외해야 된다. 진화론을 학교 수업에 넣으면 뭐도 넣어야 된다? 창조론도 동시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창조론이 옳은지 진화론이 옳은지 뭐 하도록?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 네. 둘 다 은밀하게 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 왜? 실험실에서 증명되기에는 세월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둘 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자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 창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진화론은 과학적이지만 위대한 설계자에 대한 개념은 그렇지 않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과학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주장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진화론자들이 나와서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강의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냥 강의를 너무 잘 들었다, 설득력 있다, 매료되었다, 예전에 몰라도 제대로 알게 되었다, 확실하게 진화를 믿게 되었다 등등 댓글도 많고 한데 그럴듯한데 제가 들어보면 허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으로 훈련된 이들에게는 창조론은 나쁜 꿈처럼 갑작스럽게 다시 꾸게 된 악몽처럼 자유로운 생각과 깨달음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어둠 군단에 다시 시작하는 행진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창조는 싫다. 그래서 진화론을 그대로 선택하는데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진화론이 좋다. 뭐로? 내 감정이 좋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면 진화는 사실인가? 과학적 근거는 있다 없다? 없다. 진화는 이론이 아닌 사실이다.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사실이다. 어떻게 증명하냐? 믿어라. 믿어라. 그걸 믿느니 하나님의 창조 믿겠다. 그죠? 헉슬리가 말했습니다. 다윈의 이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그것이 절대 이론이 아니며 사실이라는 것이다. 사실이나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믿어라. 무조건. 다시 말해 다윈주의는 성년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는 진화에 대한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주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진화론으로 다 세계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지 않니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미 진화론은 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그냥 넘어오게 만드는데 이런데 여러분 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면 과학적이지 않더라.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바티칸이 진화론적 종의 기원에 대한 사실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요즘에 가톨릭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지 진화를 믿는지 제가 보니까 유실론적 진화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한다. 왜 분개하느냐? 무조건 분개한다. 그 전제가 뭐죠? 자기들은 무신론이다. 무신론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진화는 무조건 사실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어디에요?
돌연변이에 둔다. 인본주의자들은 진화의 사실이 종종 뇌의 변화, 소진합니다. 소진화와 마찬가지로 대진화 혹 종을 넘어서는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할 때에 소진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진화라기보다는 변화겠죠. 소진화는 한 종족 내에서 소진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종을 넘어서 이렇게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이런 종을 넘어선 진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런 그런 돌연변이가, 종을 넘어서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화석학적 증거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중간 단계가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중간 단계를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 하나도 아니더만. 예. 조금 사람 모습 좀 바뀌었다 그죠? 중간 단계입니까? 예. 사람 이렇게 키를 쫙 세워놓고 나온 후에 어릴 때 이렇게 쭉 어른까지 키를 쫙 세워놓고 모습이 좀 다르다. 이게 진화했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 단계를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개가 진정 모든 포유류가 파충류에서 발달해 나왔으며 파충류는 양서류는 어류에서 발달해 나왔는데 첫 한 점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는다. 말하면 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우연히 뭐가 생겼다고? 생명이 생겼다. 예, 먼저 하나에서 우연히 생명이 생기고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오류가 되고 오류가 발달해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발달해서 뭐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발달해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사람도 포유류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뭐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없느냐? 시간이 짧다는 거죠. 시간이 답이다. 그들은 소진화적 변화 같은 종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들이 시간과 함께 축적되어 대진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심으로 믿는다.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인간도 원소에서 변화되어 오다가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 변화가 멈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는 없다. 왜? 지금 변화 안 되니까. 지금 인간이 안 바뀌니까 10만 년 전에 변화가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진화론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화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진화론을 떠받들고 있는 6기둥이 있습니다. 이 6기둥으로 진화론을 떠받들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연 발생설입니다. 생명은 자연스럽고 무작위적인 과정에 의해 무생물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히 어느 날 과거의 태고의 어느 날 우연히 환경이 맞아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맞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태고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파린의 가설도 있고 밀러의 실험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거 다 엉터리인 것을 다 밝혀졌다. 태초부터 산소가 있었다. 태초부터 오존이 있었다. 1800년대 중반에 레디와 파스텔의 실험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믿느냐? 아니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없는데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데 왜 믿느냐 하면 철학적 자연주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연주의를 믿어요. 무신을 믿고
자연주의를 믿기 때문에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한다. 언젠가는 발견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거다. 지금은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오파린의 가설을 믿고 밀러가 실험했을 때 난리 났죠. 그런데 밀러가 자기의 실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바람에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한번 가스라이팅 당하면 절대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초기 지구는 오늘날과 다르다. 첫 생명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다. 초기 지구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강의에서 지난번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연 발생설은 누구도 부정했느냐? 그들의 대가인, 그들의 위대한 어버이신 다윈님께서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다. 다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 발생이란 이념의 중심을 둔 이론을 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모든 생명체는 첫 생명의 순결이 불어 넣어진 하나의 원시 생명체로부터 기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윈은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원시 생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원시 생물에서 계속 진화했다고 믿었지 무생물에서 생물로 전이 되고 진화된 적은 없다. 다윈조차도 최초의 생명은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진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따지면 다윈은요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집을 피우느냐? 다윈조차도 무생물에서 생물로 간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느냐? 자연 발생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가정해야 된다?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 신이 만들었다를 가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의 대전제가 뭡니까? 신은 없다. 신은 없다잖아요. 이게 대전제잖아. 근데 대전제 신은 없다 했는데 신을 인정하면 그들의 대기초가 무너지죠. 지금 6기둥이 있는데요. 6기둥 밑에 기초가 뭐냐? 무신론이야. 무신론. 이 무신론이 너무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전제가 있든 없든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연 발생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버드의 고생물학자인 리처드 레온틴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유물론은 절대적이다. 이는 신성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은 절대적이다. 믿음이에요. 유물론이다. 물질이 절대적이다. 신은 없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신은 절대 개입할 수 없다. 그런 대전제를 해놓고 나니 보니까 그들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더라. 두 번째는 자연 도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연 발생. 예. 자연 발생이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다윈조차도 자연 발생을 말하지 않았다. 왜?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첫 번째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28강을 보시면 됩니다. 27강 같은데. 두 번째는 자연도태입니다. 자연도태는 다윈에 의해서 제안된 학설입니다. 경쟁과 포식자, 지리, 시간과 같은 여러 요인을 통해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들만 살아남고 번식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존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만 살아남죠. 자연도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직결된 것이 적자생존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과 자연도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자연도태는 진화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성공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점점 더 도태되어지고 나중에 환경에 적응되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기린이 있는데 목이 짧은 기린이 있고 목이 긴 기린이 있다. 근데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높은데 목이 짧은 기린은 이렇게 먹다가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도태에 죽고 목이 긴 기린만 따먹고 살았다. 자연도태입니다. 근데 목이 짧은 기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으면 다 죽나? 사자, 호랑이는 다 죽나요? 아니죠. 사슴, 뭐 또 사자, 호랑이 육식 동물이라 그러니까 사슴은 육식이에요, 초식이에요? 초식. 양은 초식 아닙니까? 양은 다 죽겠네. 목이 짧은 건 다 죽겠네? 아니죠. 목이 짧으면 풀 뜯어 먹으면 되잖아. 꼭 과일이 산 1m, 2m, 3m 위에 있으라는 법어도 있어요. 과일 가운데 이렇게 키높이의 과일이 얼마나 많다고. 찰스 다윈이 말했습니다. 자연도태는 날마다 시간마다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 모든 변종을 가장 사소한 변종마저 말이다. 나쁜 것은 거부하고 좋은 모든 것은 보존하고 덧붙이면서 조용하게 아래치지 못하게 일하고 있다. 각 생명체의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나쁜 것들은 도태되고 좋은 것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자연도태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윈이 든 것이 바로 핀치새입니다. 이 핀치새를 어디서 관찰해 놓은가 하면 갈라파고스 제도, 여기가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여기 위에 있죠. 다윈이 그 1835년에 비글호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섬이 한 12개쯤 되는가, 11개 섬인데 이 섬들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남아메리카로부터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적도 부근이에요.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 이 섬이 있습니다. 섬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무슨 새를 조사했는가 하면 핀치새. 핀치새의 평균 부리 크기 변화를 봤습니다. 가뭄 기간 동안에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개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가뭄 기간 동안에 급격히 감소했다는 거죠. 핀치새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왜 감소했는가 하면 가무니까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두꺼운 씨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새는 가장 부리가 약한 새, 두꺼운 씨를 먹을 수 없는 부리가 약한 새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후에 살아남은 새는 뭐만 가진 새다? 부리가 요런 새. 여기 요런 부리 새는 다 죽었어. 왜? 씨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쪼아먹지 못 다 죽었어요. 요것도 죽었어. 요거는 한 반만 살았는지 몰라. 요것만 살았어, 요것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연도태의 증거를 삼은 거예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적응이 되는 부리를 가진 새만 살아남았다. 이 살아남은 새들은 크게 비싼 크기의 부리를 가진 자손들을 번식했다. 이 피치 새들은 사례 똑같이 씨앗을 깨뜨릴 수 있었고 살아남아 비싼 자손을 낳았다. 여기에 자손을 낳았는데 비싼 걸 낳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 다 죽고 없고 요것만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자연도태라 부르는 거죠. 자연도태. 그래서 자원 경계에서 가장 약한 동물들을 다 없어졌다. 없어지고 이것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그것만 살아남았겠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부리가 강한 새는
당연히 불의가 강한 그걸 넣겠죠. 당연히. 예. 그 유전자가 있는데 당연히 넣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미시적 변화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거시적 변화로 축적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진화가 대진화될 수 있다 이거죠. 즉 자연 선택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거 하나 보고 이게 없어지고 뭐 이게 이런 게 한 개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붕 뛰어버려요. 붕 뛰어가지고 그래서 대진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 하면 사람이요 한 50cm 뛰잖아요. 50cm 뛰죠. 50cm 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날 수 있다. 50cm 뛰니까 사람은 날 수 있다. 날 수 있죠. 어디에서 날 수 있어요? 영화에서 날 수 있지. 영화에서. 특별히 나는 것 전문적으로 잘 하는 데가 중국 영화. 여러분 중국 영화 나는 것 찍는데 어떻게 찍는다 아세요? 진짜 사람들 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쇠줄 달아요. 쇠줄 묶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기 아주 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 촬영 다 하고 난 후에 그 줄은 지워버리지. 예. 다윈의 핀치새는 종류에서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 선택의 능력을 보여준다. 진화론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핀치새가요? 대진화의 증거예요? 아니죠.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는 실제로 어떤 변화도 얻지 못했다.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들의 평균 부리 크기는 먹이 공급이 변화에 따라서 단지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실제로 그들은 변화하는 게 한 개도 없더라. 핀치새는 대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 출현했느냐? 아니요. 출현하지 않았어요. 단지 종류 내에서만 변동만 있었다. 핀치새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요. 토끼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종류 내에서 잠깐만 부리가 좀 더 두꺼운 거, 조금 더 얇은 거, 이 변화만 있었다.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핀치새도 종류가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나 최근의 진화론자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자연도태는 궁극적인 목표나 분별이 없는 과정이다.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자연도태가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말했습니다. 자연계에서 다윈이 발견한 맹목적이고 의식이 없으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았다. 정신의 눈 또한 없으며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는다. 시야도 선견, 지명도 어떤 시각도 가지지 않는다. 만일 자연도태가 자연에서 시계공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 멋대로 일어난다. 무슨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제 멋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제 멋대로 일어나면 지구가 이렇게 질서 있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질서한 자연도태가 질서 정연한 세계와 정교한 생물을 만들어낼까? 자연도태가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사람이 두 눈 박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여기 엉덩이 뒤에 갖다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요 뒤에 있겠고, 그렇죠? 질서가 없는데. 근데 지금 사람은 똑같이 눈, 코, 입 다 붙어 있어요. 귀. 가끔 가다가 선천적 장애인들이 귀가 없는 경우 있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의하면서 들으면서 늘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복음 전도하는데 굉장한 유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적자 생존입니다. 생존과 존재를 위한 투쟁,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보이나요?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요거는 새가 먹었습니다. 더 큰 게 먹었습니다. 더 큰 게 먹었습니다. 더 큰 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먹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준비를 갖춘 생명체들이 존재를 위해서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잘 준비된 자가 경쟁에서 이긴다. 나머지는 경쟁에서 지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진화되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에 더 적합하게 되어질 것이다. 콜린스 라몬트가 말했습니다. 수억만 년의 세월을 통틀어 일어나는 많은 돌연변이를 고려할 때 자연도태와 적자 생존의 과정들은 종의 기원과 발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수많은 돌연변이를 고려할 때에 자연도태와 적자 생존은 충분히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진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러운 일부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적자 생존이 그 윤리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자비해져요. 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싸움 누가 이길까요? 무자비한 사람하고. 예. 무자비한 자가 이기겠죠? 그러면 지금 인류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악한 자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선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선이 있습니다. 예. 적자 생존 이론이 맞을까요? 틀렸어요. 맞지 않죠? 그러면 저기 대초원의 적자 생존 이론을 적용하면 뭐만 살아남아요? 사자나 그 제가 뭐 사자나 그런 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또 그들은 말하기를 먹이사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적자 생존의 유일한 도덕적 선은 생존이 됩니다. 적자 생존은 피해 굶주려 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를 고려하지 않는데 여전히 선이 있다. 적자 생존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적자 생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적자 생존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먹어도 된다.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 엥겔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적자 생존 이론이 들어가 있고, 히틀러가 적자 생존 이론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짓누르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야 돼요.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인들, 뭐 여성도 약하다 하면 요즘 여성들은 기분 나빠져. 그래서 우리 함께 사는 것이죠. 약한 자 도와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사실은 적자 생존은 좀 말이 안 되는 순환론입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생존자인가 생존자가 적자인가 무슨 뜻이에요? 애초부터 적자 생존이라는 구분을 분명한 것이 아니다. 생존하는 자가 적자라는 사실을 암시하나 적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글쎄 적자가 살아남는 그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은 제자리 그럼 논쟁하는 것이다. 적자가 생존하나 생존자가 적자냐? 예. 적합하니까 살아남는다 이거. 예. 곧 살아나니까 적합하다. 예. 적합하니까 살아남는다가 맞아요. 살아남으니까 적합하다가 맞아요. 적자 생존이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의어의 반복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인본주의자들은 생존 경쟁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을 거다. 생존 경쟁을 인정하자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그럼 자기도 살아남을 수 없죠. 네. 옛날에 그 적자 생존 이 경기에서 가장 잘 이렇게 적용됐던 것이 글래디에이트. 그러니까 경기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경계합니다. 그 글래디에이터가 언제 없어진지 아십니까? 로마 예, 콘스탄티누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에 없었어요. 예, 그전에는 예, 사람들이 그것을 즐겼어요. 다 죽는 거죠. 아무리 강해봐요. 세계에서 주먹이 제일 강했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알리보다 더 강했죠. 타이슨. 예, 타이슨. 타이슨이 주먹이 가장 강했는데 뭐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것 같아. 옛날에 박치기로 세계를 제패했던 레슬링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지 아십니까? 김일. 네, 김일의 말년은요, 저하고 싸우면 이겼을까, 질까? 졌어요. 예, 예, 을지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생존 경쟁에 사람을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세월이 있는데. 젊을 때 아무리 강해도. 그러나 동시에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자연도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기들은 자연도태는 싫고 적자생존은 싫고 그것이 아니면 진화를 설명 안 되어지고 네 번째, 돌연변이와 적응. 그래서 다윈주의가 이제는 좀 한계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다윈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다윈주의를 주장한 사람들 네오라고 하면 네오, 뉴라는 뜻이요. 뉴 다윈주의자. 새로운 다윈주의자. 그래서 새로운 다윈주의자들은요, 자연도태, 적자생존,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우연한 돌연변이를 집어넣었어요. 새로운 종의 생성은 고립된 집단의 우연한 돌연변이와 오랜 기간의 자연도태에서 기인한다.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의 진화론 과학자들은 다윈의 자연도태 이론을 새로 시작된 유전학과 혼합해서 네오 다윈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윈주의가 다윈주의. 유전학과 혼합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유전학하고 혼합해가지고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좋은 쪽으로 진화할까요? 나쁜 쪽으로 진화할까요? 초파리가 있습니다. 초파리 날개 몇 개? 네, 원래 초파리 날개가 2개인데 날개 넷 달린 초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컨이 이 날개가 넷 달린 이 초파리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태어났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왜 날개 둘 가지고는 모자란다. 2개가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초파리가 날개 2개에서 뭐로 바뀐다? 날개 넷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날개 넷 달린 초파리가 정상적이지 않죠. 날개 넷 달리니까 좋은 게 아니죠. 네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태어나면서 손가락이 6개였어요. 여기에 손가락이 1개 더 붙었어요. 여기에.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개 더 붙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 5개보다 6개 편할 거 아니에요. 6개 되면 훨씬 더 아주 편리하게 일할 수 있고 좋은데 살아가면서 6개 손가락이 여기 하나 더 붙은 손가락 불편한 거라. 너무 불편한 거라. 신화론에 의하면 6개 되고 7개 되면 더 좋잖아요. 근데 5개보다 더 많으면 이게 불편한 거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거 스케일로 잘랐어요. 이것도 불편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추가된 날개 세트는 초파리의 생존에 방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붙었긴 붙었는데 기능을 하지 않아 이거. 기능을 하잖아. 4개의 날개가 달린 초파리의 특이성은 실험실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고 자연적으로 선별될 수 있었다. 근데 가가지고 별로 없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돌연변이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나오니까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화가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그래서 네 날개의 초파리는 돌연변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다윈 중에 나쁜 예다. 그래서 초파리 이야기하지 말라. 초파리, 네 날개 달린 초파리는 너무 힘들어한다. 날개 두 개 때문에 돌연변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 진화가 아니다. 좋은 쪽으로 간 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머리가 한 개 있는 게 더 좋겠어요? 두 개 있는 게 좋겠어요? 한 개요. 두 개 있으면 지능도 배가 더 좋을 텐데 눈도 네 개니까 보는 것도 더 잘 볼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되지. 우리가 뒤쪽에 못 보잖아요. 늘 불편하잖아. 뒤에서 누가 부르면 봐야 돼. 이게 고개 돌려야 되잖아. 고개도 잘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두 개, 하나는 뒤쪽으로 보고 하나는 앞쪽으로 보고. 그러면 좋은 쪽으로 진화된 거예요? 나쁜 쪽으로? 나쁜 쪽인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옆으로 이거 보면 또 불편하잖아. 여기도 봐야 되니까 머리가 양사방으로 네 개가 붙는 거지. 아니면 머리는 한 개에다가 눈이 뒤에 붙고 여기 붙고. 그건 어때요?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요? 나쁜 쪽이지. 예. 여기 눈 여기 붙어 놓고 여기 뒤에 붙어 놓으면 머리 못 감을 거라. 신경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이 네오다윈주의자들은 돌연변이는 유리한 쪽이다, 좋은 쪽이다. 어떤 사람이 돌연변이 와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생겼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나쁘다고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헉슬리가 정신분열증에 유용성이 있다. 정신분열증에 유용성이 있다 이거죠. 좋은 게 있다.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전적 이론은 정신분열 같은 명백히 불리한 유전 형질이 어떤 보상하는 장점으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한 인구 중 이런 빈도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다. 이런 경우에 정신분열을 앓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히스타민이 상당히 덜 민감하고 수술과 상처에 의한 쇼크를 겪을 가능성이 더 적으며 다양한 알레르기에 다른 이들만큼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 히스타민에 덜 민감하고 쇼크를 덜 받고 알레르기에 더 강하다. 그래, 이런 이점도 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분열을 지금 진화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정신분열증이 좋으면 장려해야 되지. 네, 자기 걸려야지. 예, 그리고 헉슬리는 왜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것을 알레르기 고통에 받는 것보다 선호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예. 자기는 정신분열증 걸릴래, 알레르기 걸릴래 하면 차라리 알레르기 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기둥, 뭐예요? 화석 기록.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첫 번째 뭐라고? 자연 도태. 자연 발생설. 두 번째, 자연 도태. 자연 도태. 세 번째,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네 번째, 돌연변이. 돌연변이의 적용. 예, 와 적응. 다섯 번째, 화석 기록. 화석 기록. 예. 진화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마지막 항목은 화석 기록이 종을 뛰어넘는 돌연변이 혹은 대진화에 명확한 역사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예. 화석을 보면, 예, 있다 이거죠. 예. 뭐 이렇게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되는 그런 화석들이 있다. 뭐,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제가 시조새 이야기했는데, 시조새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화는 사실이며 화석 기록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진화는 사실이고 화석 기록에 충분히 증명되었다? No. 화석 기록은 과학자에게 진화론적 과정의 단계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화석 기록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연 발생설 주장하지 못했죠. 뭐 자연 도태도 안 맞았고 지금 적자 생존도 안 맞고 뭐 돌연변이도 지금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제 4개의 기둥을 했는데 4개의 기둥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화석인데 다윈 시대에 화석이 있었느냐? 예, 화석의 증거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화석 자체가 없었는데 화석은 지금도 과도 많았어요. 과석은요. 예, 바닷가 가든지 여러분 돌 잘 캐면 그 안에 화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가 어떻게 교배된 어류하고 양서류하고 교배돼 가지고 나온 종이 있느냐, 파충류하고 교배해서 나온 게 있느냐, 이런 화석의 증거는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자꾸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어요. 기나로는 과학적 방법으로 자립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신념의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화석이 증명되지 않는다. 신념의 영역이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은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해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진화의 증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은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를 거쳐 다세포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등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 개정판에서 진화의 각 단계마다 긴 세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생물이 화석으로 지금 등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석에는 중간 화석이 있지 않느냐. 진화가 확실하다면 수많은 중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전제했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각 단계마다 수천만 종의 중간종이 쏟아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종에 대한 증거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됐다는 이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조새가 진화의 중간 단계라는 주장도 힘을 잃으면서 현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에만 있는 깃털이 있었다는 점, 폐의 모양과 뇌의 구조면에서 파충류와 완전히 다른 조류의 형태를 지녔다는 점 등이 중간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조새와 같은 지층에서 현대적 새의 화석이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이 시조새가 발견되는 지층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오랜 연대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그 지층에서 이미 현대적 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중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지만 이것 역시 중간 단계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의 화석이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생물은 독자적인 형태로 탄생해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요, 멸종된 생물이 나타났다. 예, 벌써 멸종이 되었어야 할 생물인데, 여기에 꿩비둘기입니다. 옛날에 꿩비둘기 화석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거는 꿩하고 비둘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했는데, 죽었는데, 없는데 지금 있다.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예, 멸종된 것들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140년 만에 발견된 검은목 꿩비둘기가 140만 년 전에 없어졌는데 발견되었어요. 네, 멸종된 줄 알았던 이 새가 뭐길래 볼까요? 140년 만에 찾았다 멸종된 줄 알았던 이 새가 뭐길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예, 1882년에 사라진 꿩비둘기 사냥꾼이 찾아냈다. 이건 또 한겨레에서 나왔군요. 같은 기사군요. 네. 그 다음에 멸종된 것으로 생각됐던 작은 대합조기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멸종을 극복한 개구리를 만나보라.
외로웠던 거북이 암컷도 발견되었다. 뭐 갈라파고스 거북 110년 만에 찾았다. 뭐 등등 해가지고 과거에 멸종이 되었는데 새롭게 나타난다. 예, 보통 진화론자들은 공룡이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 공룡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창조과학회의 그 김영현 교수가 공룡에 대해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인디언들이 어디고 인디언들하고 또 저쪽에 트리케라톱스의 말안장 같은 거 얹어놓고 다른 모습 발견되었고 인디언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화석 네오필리나 3,590m 심에서 올라온 4학년적 생물 뭐 등등 많습니다. 뭐 여기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과거에는 다 없고 뭐 화석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재 살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기둥입니다. 단속 평형 이론. 이것을 소위 말하는 도약 진화설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원래 진화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중간 단계를 이렇게 사사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 단계가 없어. 예, 중간 단계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도약했다. 그게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약했다. 어느 날. 예. 그래서 평형이란 종들이 자연 내에서 완강히 안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다. 단속이란 말은 자연 내의 주요 분류 사이에 있는 화석 기록 사이에 간극이 어찌 매우 메꾸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극적인 변화를 말한다. 예,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으니까 이거 간극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도약했다고 하는 겁니다. 화석 대진화의 화석 증거는 없다. 그리스 맥과는 화석 기록이 대진화의 증거를 담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뒤 단속 평형 이론이 해답이라고 속단한다. 이 사람 진화론자인데 화석 기록이 뭐가 없다요?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속 평형 이론이 해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해답이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뭐한다? 싸우고 있다. 새로운 종족은 아마도 집단의 구성원 일부가 나머지로부터 고립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종의 형성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데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으며 더 적게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빠르게 갑자기 종이 나온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갑자기 변화되니까 여기에 중간에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이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중간 단계에 화석은 없다. 있긴 있는데 없다. 예, 있긴 있는데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단속 평형 이론은 과학이 화석 기록 속의 중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데 한 종족에서 다른 종족의 어로의 변화가 지질학적으로 정확한 화석 자료를 남기기에는 너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의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속 평형 이론이 스스로 이제 배신하고 있는 거죠. 다윈이 말했습니다. 만일 수많은 연속적인 미미한 개선을 거쳐서는 형성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미세하게 변화되지 않고 갑자기 탁 변화된다면 진화를 무너진다. 다윈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비약적인 진화 아이디어는 다윈이 주장한 진화 이론과 어긋난다. 그는 종의기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 선택은 연속적인 약간의 변화를 가졌을 때만 이점으로 작용된다. 자연 선택은 결코 갑작스럽고 큰 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뭔가 신이 개입했으면 가능하지만 갑작스럽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시는 가능하죠. 갑작스럽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느린 발걸음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확실하게 전진했음이 틀림없다. 예. 세월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속 평행 이론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 리차드 골드슈미트의 희망적 괴물 이론과 흡사하다. 이 희망적 괴물 이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공룡이 알을 낳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 새가 나왔다. 공룡이 알을 낳았는데 새가 나왔다. 이게 희망적 괴론 이론이다. 이 이론하고 흡사하다. 근데 공룡 알에서 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이렇게 탄생된 괴물새가 후대로 이어지려면 암수 두 마리가 기적적으로 둘 다 어디서 태어나야 되고 거기서 태어나야 되고 성체가 될 때까지 주변 종족들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고 먹히지 않아야 되고 두 괴물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나와서 서로 만나서 짝짓기 해야 된다. 그래야 후손이 나오는 거죠. 하나만 공룡 알에서 하나만 태어났다 그래서 후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후손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왜 단속 평행 이론을 주장하느냐 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진화에 대한 화석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없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단속 평행 이론은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말만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악어 있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악어가 2억 년 전에 악어의 화석이 발견되었어. 2억 년 전. 그럼 2억 년 같으면 충분히 진화하고도 남은 시간이죠. 근데 2억 년 전에 발견된 악어의 그 화석하고 지금 악어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진화가 있었다 없었다? 결론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생물학은 6가지의 구체적인 강령을 진화의 토대로 삼습니다. 이는 자연 발생설, 자연 도태, 존재를 위한 투쟁, 이론, 돌연 변이와 적응, 화석 기록, 단속 평행 이론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세월 동안 화석 기록은 대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방해했다. 다윈의 점진적 변화의 원래 이론을 버리고 그들은 마지막 강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 단속 평행 이론만이 해답이다. 점진적 진화는 없다. 단속 평행 이론이 해답이다라고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진화론은 인본주의의 단순한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학설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진화론은 윤리, 사회학, 법률과 정치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진화론의 기초하에서 이런 윤리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법률도 있고 정치학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를 깨는 게 중요하죠. 확실하게 깨야 됩니다. 이 진화론은 사실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 위험합니다. 공산주의는 대놓고 교회가 반대하지만 진화론은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비웃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 못해요. 그러다가 6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완전히 바보 멍청이 됩니다. 인본주의자는 진화를 세계관의 올바른 기반으로 보며 이 관점을 통해서만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본주의자들은 교육체계를 통틀어 진화를 사실로 가르칠 것을 권장한다. 진화를 사실로 가르쳐라.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진화는 사실이다 하는 강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EBS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몇백만이 보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는데 창조론에 대한 강의는 그만큼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제일 많이 본 게 그 김영현 교수가 하는 것이 한 100만인가 200만인가 본 게 있더라고요. 김명현 교수님. 네. 그래서 초자연을 특별히 하나님을 문학적 신화의 세계로 강등시킨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다 그러고요. 예, 문학적이다. 문학적 시고 설화다라고 강등시킵니다. 진화론을 판치면서 인본주의자들은 진화가 생물학 교실에서 사실로 가르쳐지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줄리안 헉슬리의 말에 의하면 진화론은 어떤 교육 체제에서든지 핵심이 되어야 하며, 진화야말로 넓은 의미의 무기물의 자연을, 생명과 별들을, 지구와 물질을, 정신과 동물을 인간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생물학적 진화가 또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진화론의 바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진화론을 확실하게 깨워줘야 된다. 그러나 혁슬리 이후에 과학 공동체의 많은 논쟁이 다윈에게 비판적이었다. 스티븐 메이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진화론자라고 해서 다 진화론을 추정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하는데, 근데 자기의 전제를 버리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죠. 지난 11년간의 많은 과학적 에세이와 저서들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연 도태와 유전학적 돌연변이의 허용성을 질문해왔다. 잠깐의 문은 고찰러도 이 사실은 분명해진다. 과연 자연 도태가 있었어? 유전학적 돌연변이가 과연 진화의 증거가 맞아?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톰슨은 집단 유전학 수준에서 작은 표현형의 변화를 통하여 큰 규모의 형태학상의 변화가 축적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의심을 표현했다. 조금 변화되는 것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예. 50cm 뛰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미클로스는 네오다윈주의 형태가 복잡함에 있어서 큰 규모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을 제공하지 못한다. 예. 네오다윈주가 과연 돌연변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목적도 없고 그런 어떤 돌연변이가 내장기관도 만들어내고 머리도 만들어내고 정신도 만들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죠. 길버트 등은 고전 네오다윈주의를 보충하기 위한 진화론 구조의 새로운 이론을 발달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네오다윈주의가 대진화를 적합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전적 진화론도 설명 안 되고 새로운 진화론도 설명 안 된다. 설명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진화론적 이론은 없다. 그래서 다윈주의의 존재하는 이유는 다윈주의가 진화론을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윈주의가 아니고 다윈주의입니다. 단속 평형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오다윈주의 역시 진화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진화의 모든 사상체계가 가장 최근의 과학적 조사 아래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이러한 형태의 주요 카테고리는 그들의 눈앞에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없다. 네오다윈주의도 아니고 단속 평형 이론도 아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 인본주의자는 진화를 세계관의 올바른 기반으로 보며 이 관점에서만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 그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믿기보다는 성경을 믿겠다.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더 설명 잘 되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윈주의를 맞들고 있는 6 기둥을 봤는데 이 기둥이 하나씩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가르치셔가지고 전파하셔가지고 이 복음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